지금 이제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이 다 나와서 우리가 거의 한 바퀴 다 돌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 지문들 쭉 선생님이 봤을 때 이번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모든 경제 지문의 배경으로 쓰일 수 있는 애만 지금 압축했어, 다시.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한 2시간 정도 쭉 이어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앉아. 자, 계속 이야기했듯이 자연에서는 내가 과학기술이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인문에서는 경제가 무조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걸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정리한 걸 표를 하나씩 좀 보여줄 건데, 이게 그냥 연계 지문이니까 공부를 하겠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좀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략이란 건 뭐냐면, 기출 분석이 잘 되면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좀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예를 보면, 봐봐. 자, 지금 문제가 가천대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A, B, C, D, E, F까지 문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G형이 있는데 G형은 예비라고 보시면 돼. 그럼 전체 6개잖아. 그죠? 그럼 6개 중에서, 자, 인문이 2개고 자연이 4개지. 그러니까 이게 A, B, C, D, E, F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6개 세트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인문 봐봐. 인문에는 문법이 무조건 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문하고 자연 공통적으로 화작이 들어가지, 그지? 그래서 너희들 내가 화작 화작 과제를 할 때, 그거를 완벽하게 너희들 수능처럼 개념까지 조금 이제 덧붙여가지고, 오답 정리를 확실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내가 얘기했듯이 화작은 그냥 문제 풀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너희들 수능처럼 유형을 분석한다던가 그런 의미는 별로 없어. 이거 완전히 거의 일치 문제로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화작인지, 뭐 인터뷰면 어떤 인터뷰인지, 글쓰기라면 어떤 글쓰기인지 그거 위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인문 쪽에는 거의 100% 확률로 문법이 나올 건데 현재까지 정보에 의하면 얘는 거의 뭐 틀림없이 의문 변동에서 나올 겁니다. 의문 변동에서. 자, 그리고 독서로 들어가면 봐봐.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경제야. 이게 경제고 여기가 과기야. 과기라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하나고 여기가 지금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럼 봐봐. 인문 쪽 지원한 친구들은 경제가 그냥 무조건 나와요. 시험지 2개에 지문 2개잖아. 그죠? 무조건 나오고 자연 쪽 지원한 친구들은 25%야. 4분의 1. 그런데 과학기술로 가면 또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과학기술로 가면 인문 쪽에서는 과학기술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A형이 걸릴지 B형이 걸릴지 그건 랜덤이죠. 그건 내가 알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이 이건 무조건 나오잖아. 이해되죠? 지금 무슨 말인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서 난이도 조절이 들어갈 때 인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과학기술 억지로 막 시켜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 주에 뭐 원자니 전자니 막 이런 얘기 했지만 에너지 준이 이런 얘기 했지만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예상할 때는 인문 쪽에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나올 가능성은 솔직히 나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봐요. 근데 혹시 몰라서 계속 시키는 거고 반면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얘 있지, 얘, 그죠? 경제하고 법, 요 둘 중에서 아마 킬러가 나올 거예요. 난이도가 있는 애가. 반면에 자연 같은 경우는 경제하고 과학기술 중에서 난이도 있는 애가 좀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철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했듯이 왜 우리가 과학기술하고 경제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가 지금 뭐가 알려줘? 분석을 통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출을 보면 뻔히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쭉 내려가서,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보자. 자, 페이지 펴시고요. 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나랑 한 2시간 정도 이야기할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경제 지문에 다 쓰이는 애들만 지금 모아서 경제 배경으로 끌고 온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지급 준비율 한번 읽어보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지? 자, 그것도 바로 적용이 될 건데 볼게. 자, 화폐라는 게 화폐의 역사가 일단 첫 번째는 서로 가서 바꿨어. 예를 들어서 쌀을 생산하는 애는 쌀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고 오징어를 잡는 사람은 오징어를 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서로 물물 교환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욕구의 시기가 다를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오징어는 잡히는 철이 있고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곡물 같은 경우도 수확하는 시기가 있고 거래하고 싶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욕구의 시기가 맞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물물 교환을 할 때 뭐가 필요해? 매개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매개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상품 화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야. 자, 나는 쌀을 생산해.
자, 얘 사람은 오징어를 생산해. 서로 가서 바꾸기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소금. 얘가 가서 소금으로 바꾼단 말이야. 그죠? 소금으로 바꿔. 그리고 얘는 다시 어떻게? 오징어를 갖다 주고 얘도 또 다시 여기서 뭘로? 소금으로 바꾼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얘네 둘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그럼 뭐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해? 소금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 즉 쌀을 만드는 사람이 오징어를 사러 갈 때 쌀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쌀은 두고 소금만 갖고 간다던가, 또는 오징어를 생산하는 사람이 오징어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오징어는 얘한테 갖다 주고 소금을 가지고 얘한테 쌀을 사러 간다던가, 요게 지금 매개 역할을 한다는 소리고, 이 소금이 여기서 그럼 뭐야? 상품화폐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상품화폐는 소금이나 쌀, 뭐 예를 들어서 희소성과 내구성이 필요한데, 문제는 봐. 얘는 녹을 수가 있지,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매 해마다 생산되는 양이 다르고 생산되는 쌀의 품질이 다르지, 그지? 그래서 어떤 내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획일화된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상품화폐에서 다시 어디로? 금속화폐로 갔다. 금속화폐. 그래서 금속화폐로 갔는데, 문제는 금속화폐도 너희들 뭐 한 냥, 두 냥 할 때는 그냥 한 입, 두 입 되는데, 이거 막 꾸러미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거 운반이 불편한데? 그 다음에 누가 훔쳐갈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자, 이 상황을 잘 봐. 금속화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봐. 귀금속 세공업자가 금속화폐를 만들겠지, 그지?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세공업자가 이렇게 있어. 세공업자가 있어. 자, 그럼 내가 금 1kg를 세공업자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금 1kg를 뭔가 해줘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금 1kg를 들고 다니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세공업자한테 뭘 시키는 거야? 얘한테 야, 네가 갖고 있어 일단. 그리고 네가 내 금 1kg를 가지고 있다라는 증서를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내가 증서를 갖고 있다가 금이 필요할 때, 야, 증서 여기 있어, 금 줘. 하고 나는 금을 가지고 가서 쌀을 사는 건데,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자, 내가 쌀이 필요해.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세공업자한테 가서 금으로 바꾼 다음에 금을 가지고 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 증서를 가지고 바로 쌀을 사러 가는 거야. 그럼 이 쌀을 판 사람은 다시 이 사람이 받은 증서를 가지고 세공업자한테 가면 이 사람은 이제 다시 뭘 주는 거야? 금을 주는 거지. 이해가 되지, 그지? 이게 지금 너희들 아는 어떤 수표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속 세공업자가 노트, 사인을 해주는 증서가 있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골드스미스 노트, 즉 대장장이의 수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금속화폐의 보관증이 나오게 되었고,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1,000원, 10,000원, 50,000원 지폐로 발전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봐. 종이돈이라는 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증서라고 해도 종이돈이라는 게 그냥, 아니, 종이 쪼가리에 10,000원이라고 써놨다고, 아니, 이걸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근본이제야.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근본이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은행이 100억을 유통시킨다. 어떤 은행이? 그럼 그 은행의 지하창고에는 100억 정도의 금이 보관돼 있어야 돼. 100억 정도의 금이.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이 지폐를 가지고 가면 그 지폐에 해당하는 금을 나한테 줬다라는 거지, 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금태환, 태환화폐. 태환화폐는 내가 지폐를 갖다 주면 나한테 뭘로? 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경제 또는 금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굳이 근본이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이제는 1970년대 정도에 사라지고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쓰는 지폐가 불환화폐라는 말은 지폐를 가지고 가도 뭘로?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다시 명목화폐라고 하는데, 명목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1,000원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면 이 지폐는 1,000원의 교환 가치를 가진 증서다. 그게 불환화폐고 그게 명목화폐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자, 마지막에 요거 당구장 표시한 거 요거 봐봐. 요거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경제는 아유 헷갈려 하다가 그런 메커니즘이었어? 하고 느낌 오면 끝나요. 자, 봐.
액면단위라는 말은 뭐냐면 명목화폐에 쓰여진 가치. 자, 예를 들어서 얘가 1만 원이야. 그럼 우리가 이 1만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가서 상품을 살 수 있겠지. 그거를 교환이라고 생각을 해봐. 자, 1만 원짜리 지폐하고 상품을 교환한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렇게 됐을 때 액면 단위, 다시 말하면 하나, 둘, 셋, 넷. 얘는 변화가 없지만 얘의 교환 가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2005년에 만 원짜리를 갖고 나가서 살 수 있는 거하고 내가 2025년에 만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나가서 살 수 있는 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상품의 가치는 옛날이 훨씬 더 컸겠지. 왜냐면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그러니까 액면 단위는 변화가 없지만 교환 가치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물가는 계속 변동한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건, 자 봐 얘들아, 물가가 오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면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화폐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경제 규모가 커진다라는 말은 계속 돈을 찍어내는 게 많아진다는 소리인데, 결국은 돈은 유통량도 많고 통화량도 많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되면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그지? 그래서 자 다시 액면 단위는 변화가 없지만 교환 가치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요거 이해되시죠? 이해하셔야 되는 거,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운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는 계속 변동한다. 자, 까지 왔어. 자, 오늘 선생님이 되게 천천히, 이거 지금 이렇게 다시 자세하게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바로 파이널이기 때문에 경지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봐. 하나씩 얘기를 다시 해줄게. 자, 중앙은행하고 시중은행이라는 게 있는데, 중앙은행이 너희들이 아는 이게 한은이야, 한은. 한국은행. 자, 얘가 한국은행이고, 이 시중은행이 너희들이 이제 뭐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뭐 우리은행 또는 너희들이 많이 사용하는 토스나 카뱅 이런 걸 시중은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저축은행 이런 것도 다 시중은행이고 뭡니까 뭐 새마을금고 뭐 이런 것도 전부 시중은행이야. 자,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이 이것만 있지는 않지만 올해의 연계에서 봤을 때 중앙은행의 역할은 딱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경제정책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 흐름 이해돼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중앙은행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화폐를 발행해. 그래서 중앙은행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권은행, 발권, 즉 화폐를 발행하는 은행이다. 자, 그래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은행밖에 못하기 때문에 조폐공사에서 하겠죠, 다시. 자, 하기 때문에 이 화폐를 너희들이 스스로 만드는 것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만 원짜리 화폐 저기 우리 학원에 보면 저기 칼라 복사기 있잖아, 그죠? 만 원짜리 넣어서 칼라 복사할 수 있잖아. 그죠? 하는 건 너희 자유지만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복사하거나 뭐 이렇게 특히 이걸 복사하는 것 자체도 위법입니다. 나 혼자 쓰려고 했는데요. 그래 안 걸리면 상관없어요. 근데 복사하는 것 자체도 위법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 경제 정책인데 이거를 봐봐. 경제 정책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경제정책이 하는 거는 한국은행하고 재경부에서 하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경제가 지금 불황이야. 경제가 불황이야. 그럼 얘를 어디로? 호황으로 유도하려고 그러죠? 호황으로 유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경기가 침체야. 그럼 활성으로 가야 되겠지? 그죠? 자, 같은 말이지? 경기가 침체야. 그럼 경기를 부흥시켜야 되겠죠. 반면에 경기가 너무 지금 버블이야. 라는 말은 지금 너무 거품이 낀 것 같아. 지금 막 너무 올라가 있어. 그럼 물가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진정시켜야 되겠지? 이게 경제 정책입니다. 그죠? 경기가 안 좋아. 살려야죠. 경기가 너무 좋아서 오버 상태야, 지금. 진정시켜야 되겠지, 그지? 그게 이제 한국은행이 하는 역할인데, 이게 이 지표를 볼 때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지만, 얘들아. 자, 통화라는 게 있어. 자, 이 통화가 너희들 집에 전화 거는 전화 통화가 아니라, 이 통화가 뭐냐면, 돈의 흐름이야.
다시 말하면 지금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돈이야, 돈. 그죠? 예를 들어 너희들 편의점 가서 돈 내고 뭐 사 먹잖아. 그죠? 거기가 시장이고 거기서 돈이 흐르는 거야. 그죠? 너희들 학원비 결제하잖아. 그게 돈이 흐르는 거야. 그게 시장이고 여기서 결제할 때 거기가 시장이야. 너희들 뭐 여기 뭐 서창시장 그런 데가 시장이 아니라 그냥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통화량이라는 거는 돈의 흐름의 총량이야. 돈의 흐르는 총량. 그러면 한국은행은 지금이 불황이냐 아니면 지금 너무 오버돼 있냐를 뭘로 파악하냐면 통화량으로 파악을 하려고 그래. 물론 다르게 파악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연계된 건 이걸로만 보시면 돼. 그래서 결국은 경제정책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의 주제야. 오늘 우리 연계 주제 안에서만 주제야. 그렇게 볼 때는 경제정책의 목적은 뭘 조절하는 거야?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다.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 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멍 때리시면 안 돼요. 이거 끝내야 된다고. 자, 그래서 경제정책의 첫 번째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을 해. 그러면 뭐가 된다고? 통화량이 조절이 돼. 두 번째,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 방금 읽었잖아. 지급준비율을 조절한대. 그럼 뭐가 된다고? 통화량이 조절이 돼.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거래해. 그럼 뭐가 된다고? 통화량이 변화가 된다. 그지? 자, 그럼 경제정책의 세 가지. 기준금리 조정, 지급준비율 조정, 공개시장 채권 거래. 자, 이거 보고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 자, 이거 봐.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아까 한국은행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이 뭐였다고? 화폐 발행. 한국은행이 하는 두 번째 역할은 뭐였다고? 경제정책. 경제정책은 아까 몇 가지 있었지? 세 가지 있었지. 자, 경제정책의 판단과 목적은 뭘로 한다고? 통화량으로 한다고. 오늘의 주제에 맞게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딱 이거는 아니에요. 그죠? 경제정책은 봐. 현재 경제 상태를 파악할 때도 뭘로 파악해? 통화량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그 통화량을 어떻게 변화시킬지가 경제정책이다. 그냥 이렇게 보면 맞아요. 이렇게 보면 맞아. 자, 앞에 봐봐. 자, 한국은행이죠. 자,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한대. 자, 예를 들어서 그럼 한국은행이 10억을 발행했어. 10억을 발행했다. 근데 이 10억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병신이지. 돈은 돌아야지. 돈은 한 군데 모아두면 썩어요. 그건 똥이라고. 그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야. 돈이 돌아야 경제가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럼 10억을 발행을 했단 말이야. 얘를 일반은행한테 줘야 되지. 그죠? 일반은행한테 줘야 되지. 근데 주는 게, 야, 우리 은행 일로 와. 내가 10억 찍었거든. 너 10억 줄게.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야, 우리 은행 일로 와. 내가 10억 찍었거든. 내가 너한테 10억 빌려줄 테니까 너 이거 시장에 돈 뿌리고 먹고 살아. 하고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시중은행이, 자, 얘가 이제 우리은행이라고 보자. 자, 이 우리은행이 내가 10억을 받았으니까 이거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되겠지? 그게 재할인율이라 그래. 재할인율. 그러면 재할인율이 뭐냐면 시중은행이 한국은행한테 돈을 공급받아서 그거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게 재할인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재할인율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는 그걸 너무 복잡하고 그냥 이자 내는 거야.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 내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일반은행이 돈을 받지. 돈을 받으면 얘를 이제 누구한테? 너희들한테 10억을 대출을 해주는 거야. 너희들한테 10억을 대출을 해줘. 그러면 봐. 우리가 얘들아 금리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게 이자야, 이자. 이자가 뭔지 알죠? 이자는 결국 뭐예요? 내가 쓰는 돈의 사용료야, 사용료. 그래서 금리에는 다시 예금 금리가 있고, 두 번째, 대출 금리가 있다고.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가 있는데,
예금이라는 걸 너희들이 자꾸 오해하는데, 봐봐. 너희들, 이거 내가 여러 번 비슷하게 설명했었는데, 너희들 카카오뱅크에 10만 원 넣어놓으면 분기마다 몇 원씩 이자 주지?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나는 카카오뱅크에 10만 원을 갖다 묻어둔 거지만, 나는 저장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카카오뱅크 측에서는 너희들이 저장한 돈을 빌리는 거야. 그 돈을 1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만 원, 1000만 원 해서 이걸 모아서 너 1000만 원 필요해? 알았어. 긁어서 얘한테 빌려주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그 사용료를 내는 거야. 그래서 봐. 얘들아,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 금리도 올라가고 대출 금리도 올라가게 돼.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 금리도 올라가고 대출 금리도 올라가게 돼. 그럼 당연히 봐봐. 대출 금리가 훨씬 더 높아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얘가 4%야. 근데 얘도 4%야. 그럼 은행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야. 그럼 얘는 4%에 받아서 그 나머지 2% 차가 있지? 이게 은행의 마진율이라고. 이걸로 은행은 대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은행은 너희들한테 예금 받아서 그 예금 받은 걸 다른 데 빌려주고 거기서 받은 이자에서 일부는 지가 먹고 너희들한테 다시 돈을 나눠주는 거라고. 그래서 은행은 대출로 먹고 사는 회사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10억을 받았으니까 다시 너희들한테 10억을 뭐 하겠어? 대출을 하겠지? 그러면 너희들은 다시 또 이거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하겠지? 재할인율도 이자라고 그랬었어. 자, 그런데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얘들아, 최대한 많은 돈을 뿌리는 게 좋잖아. 최대한 많은 돈을 뿌려서 대출을 줘야지 내가 이자를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10억 받고 다 뿌려버렸어. 근데 내가 은행에 1억짜리 예금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은행 가서 야, 우리 은행 나 그때 예금했던 거 나 줘. 나가 돈 필요해. 하고 내가 지급을 요청했는데 은행이 전부 다 대출을 줘버리니까 지금 나한테 줄 돈이 없지. 그게 뭐냐면 은행 부도야. 내가 은행한테 내 예금의 지급을 요청했는데 은행이 미안. 지금 돈이 없어. 내일 줄게. 이러면 그게 은행 부도라고. 그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은행 하나 망하는 게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나는 우리 은행에 예금이 없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뭐야, 우리 은행 같은 큰 회사가 예금 지급을 못해? 일단 나 가서 돈 좀 빼야 되겠다. 나는 외환은행이, 나는 한국은행이, 나는 어디야? 카뱅이지만 내 돈을 좀 빼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으로 막 달려가서 자기 돈을 막 인출하려고 하겠지. 혹시 모르니까. 그게 뱅크런이야. 그러면 아작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야, 내가 10억을 발행해서 너한테 줄 건데 혹시 누가 너한테 와서 예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걸 줘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 정도는 네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누가 예금을 달라고 했을 때 예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예금 지급 준비금을 항상 너는 보유해야 돼. 그거에 대한 비율이 지급 준비율인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0%야. 그럼 얘는 10억을 줬지만 다시 한국은행한테 몇 억을 맡기는 거야. 10%니까. 1억을 맡기는 거야. 이해가 돼요? 왜? 누군가 와서 예금 찾을까 봐. 그러면 지금 여기서 10억 대출이 아니라 몇 억 대출로 가? 9억 대출로 가는 거지. 그래서 방금 너희들이 읽은 게 뭐냐면 지급준비율을 조절하면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대출금의 총액이 변화가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대출금의 총액이 변화가 된다고. 자, 그게 나중에 또 다시 통화량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야. 자, 여기까지 괜찮지, 그지? 자, 그런데 봐. 그러면 이 원래 금리라는 건 시장에 맡겨야 되는 거야. 시장에. 그럼 너희들 잘 알다시피 시장의 기능은 뭐냐면 적절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시장의 역할인데, 봐. 시장이라는 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맞춰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거 이따 다시 얘기할게. 그런데 한국은행이 개입을 하는 거지. 개입을 해서 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 자, 그럼 봐. 기준금리를 낮추면 재할인율도 낮아지고 시중금리도 낮아지겠지. 반면에 기준금리를 높이면 재할인율도 높아지고 시중금리도 높아지겠지. 그래서 기준금리를 조절하겠다라는 말은 결국 다시 말하면 시중금리 또는 시장금리를 조절하겠다라는 말이고, 지급준비율을 조절하겠다라는 말은 각 시중은행의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을 조절하겠다라는 말이야. 그 채권에 대한 얘기는 밑에서 다시 얘기해. 채권 너무 복잡해서 채권은 밑에서 다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죠? 자, 빨리 필기 마무리하세요. 자, 이쪽은 좀 지워볼게. 오케이. 자, 올라가 보자.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이제 통화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통화량은 시중에 흐르는 돈의 총량인데, 근데 이 통화량은 신용창조라는 걸 통해서 얘는 계속 증가합니다. 즉, 한번 시장에 뿌려주면 예금과 대출을 반복하면서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서 신용창조가, 아유, 나 신용 몇 점이라서 신용카드 못 만드나 봐. 지금 그 신용창조가 아니야. 여기서 신용창조라는 말은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는 건데,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승택이라는 사람이 10억을 스케은행에 예금을 한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통화량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럼 이 10억을 가지고 스케은행이 대출을 하는데, 대출을 할 때 당연히 1억은 지급준비율로 빼고 9억이죠. 왜냐면 지급준비율 10%니까. 9억을 대출을 했다고? 그럼 9억을 대출을 하면 여기서 내가 9억을 대출을 받아서 내가 아파트를 구입해서 내가 아파트 대금으로 민호한테 9억을 다시 지급을 했더니 민호가 이걸 다시 스케은행에 9억을 넣은 거야. 그러면 예금하고 대출을 통해서 아까 10억이었지만 다시 대출 받은 게 다시 예금으로 왔으니까 이제는 얼마가 돼? 19억이 되지.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계속. 이렇게 계속 늘어나. 그럼 스케은행은 다시 9억에서 9천 빼고 8억 1천만 원을 대출해서 이 1천만 원이 돌다가 다시 8억 1천만 원이 은행 예금으로 들어와. 그럼 여기서 다시 또 8억 1천만 원 더하니까 27억이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계속 통화량이 늘어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신용창조라고 하는 거야. 자, 신용창조,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 자, 그런데 봐. 통화 승수라는 건 뭐냐면 본원 통화가 신용창조를 통해 늘어나는 비율이야. 이거 어렵게 보지 마. 그냥 통화 승수가 20이다라는 말은 본원 통화 1만이 20만 원. 그럼 다시 얘들아, 통화 승수가 높다라는 말은 현재 통화량도 높다라는 말이지. 오케이? 통화 승수가 적다라는 말은 현재 통화량도 적다라는 말이지. 그죠? 통화 승수라는 그냥 용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통화 승수라는 용어. 자, 내려가 볼게. 자, 그러면 봐봐. 자, 이제 핵심이야. 자, 통화량이 많다라는 말은 지금 통화 승수가 많다라는 건데, 얘들아, 아까 내가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잖아. 이게 상품은 물론이고 돈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 자, 봐. 자, 앞에 보세요. 얘들아, 공급이 많아지면 가치는 올라갈까 떨어질까? 자, 조던이야. 레트로가 다시 나왔어. 그죠? 자, 100개 한정판으로 나왔어. 그럼 공급이 100이지. 근데 이거를 사려는 러셀하거나 소장하고 싶은 사람이 10,000명이야. 그죠? 그러면 100개밖에 없는데 10,000명이 사고 싶어. 그럼 막 추첨했는데 지금 뭐 한 9,900명은 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다시 어디로 나와? 리셀로 나오지.
그럼 얘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갈까 떨어질까? 졸라 올라가겠죠. 너도 나도 살려고 할 테니까. 그죠? 자, 반면에 나이키가 잘못 생각했어. 야, 이거 졸라 잘 팔리잖아. 얘를 2만 개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수요는 많이였잖아. 그죠? 이거 리셀 시장에서 이걸 누가 사겠어? 이렇게 되면은 재고가 남을 건데 재고가 남으면 분명히 공홈에서 세일할 텐데 그럼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지. 이해가 돼요? 자, 공급이 높아지면 가격이 떨어져. 이건 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너희들 한국은행이 돈을 막 찍을 수가 없는 게 돈을 많이 찍어서 유통시키면 시장에 돈이 그만큼 너무 심하게 많아진 거지.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오케이? 자, 반면에 공급이 줄면 가치는 높아지지. 자, 똑같이 해보자. 수요가 많으면, 찾는 사람이 많으면, 신발 사고 싶은데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치는 올라가지.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되게 흔하잖아, 요새. 수요가 떨어지면 가치도 떨어지지. 수요와 가치는 비례하고 공급과 가치는 반비례하네. 그죠? 공급과 가치는 반비례하고 수요와 가치는 비례하네. 그지? 자, 그럼 다시. 자, 이거 지금 눈 반짝반짝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 너희들 쉬운 지문은 똑같이 쉽잖아. 그러면 얘도 쉽고 나도 쉬우면 같이 쉬운 거 아니야. 근데 어려운 지문은 같이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럼 너희들이 어려운 지문을 최대한 쉽게 정확하게 해결해야지 변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시험 2달 남았는데 토요일 아침이라고 눈깔 그딴 식으로 뜨고 있으면 지금 곤란하다고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지금 애들 전부 다 올라 상승세야. 지금 선생님 수업 듣는 애 많잖아. 전부 다 올라가고 있다고. 지금 너희들도 올라가고 있어. 그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통화량이 상승했다라는 말은 통화 선수가 높다라는 말이고 돈이 많아진 거지. 시장에 돈이 많은 거야. 얘들아, 시장에 돈이 많다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아빠 이번에 보너스 졸라 받았어. 나 아이패드 사준대. 나 용돈도 높여준대. 그럼 너는 용돈 받으면 또 나가서 뭐 사먹고 그럴 거 아니야. 돈이 많이 도는 거야, 지금. 그죠? 그 말은 뭐야? 공급이 많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자, 이게 지금 잘 생각해야 돼. 자, 돈이 많아져서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말은 재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말인데, 자, 봐. 라면 하나에 1,000원이었는데 라면 하나에 1,500원이 됐으면 라면은 그냥 라면 하나인데 이거 사려고 내가 어제까지는 1,000원만 주면 됐다고. 근데 오늘은 내가 1,500원을 줘야 돼. 얘는 사실은 가만히 있었지만 얘를 교환하는 교환 가치가 변했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돈을 한 장만 주면 되는데 지금 한 장 반 줘야 되니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의 가치가 하락한 거야. 이거 이해되세요? 얘의 가치가 떨어진 거고,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재화라고 얘의 가치는 올라간 거야. 이게 물가가 상승한 거야. 이게 물가가 상승한 거라고. 물가 상승은 뭐냐면, 자, 물건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말은 그만큼 내가 지불해야 될 돈이 더 많아진 거니까 얘의 가치가 떨어진 거지. 이거 이해되시죠? 얘의 가치가 올라간 거야. 그게 물가가 상승한 거고, 이 물가 상승,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물가 상승은 당연한 거야. 왜냐면 경제 규모는 커지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에 비해서 물가가 너무 급상승하거나 너무 지체되어 있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물가 상승이 너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유지되면 뭐가 우려돼? 인플레이션이 우려되잖아. 경제 당국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겁니다. 그죠?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지.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통화량이 하락했다라는 말은 통화 승수가 적다란 소리잖아.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씨, 아버지, 이번에 우리 아빠 월급 못 받았대. 보름 있다 준대. 그럼 엄마 아빠도 쫄리니까 돈 쓰는 걸 멈추시겠지, 그지? 야, 아이패드 다음 달에 사줘야 되겠다. 너 용돈 몇만 원만 줄이자. 그럼 너희들도 나가서 편의점에서 뭐 못 사 먹잖아.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돈이 줄어드는 거야. 그지? 하지만 자, 돈이 지금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치는 상승해. 그 말은 뭐냐면, 재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말은, 라면 하나에 1,500원이었는데 라면 하나에 1,000원이 됐대. 그죠? 그 말은 내가 옛날에는 1.5개를 줘야 되는데 하나만 줘도 이걸 살 수 있으니까 얘의 가치는 상승한 거고 상대적으로 얘의 가치는 떨어진 거지. 이게 물가가 하락한 거라고. 자, 물건의 가격이 하락한 거야.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내린다 해서 돈의 가치, 재화의 가치, 이거 연결해서 하셔야 되고, 이 물가 하락이 계속 이어지면 이게 디플레가 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 상황이 거의 원자재 수입해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뭐가 문제야? 인플레이션이 문제지.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뭐 녹화 중이긴 한데, 빵값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좀 너무 도를 넘어선 게 아닌가. 뭐 한 4명이 가서, 뭐 선생님 식구들 4명이 가서 빵 먹고 커피 먹으면 한 5만 원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잖아. 그러면 이 빵 가격이 상승한 것도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그럼 빵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말은 물가가 올랐다라는 거고 재화의 가치는 떨어진 건데, 근데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원자재잖아. 그럼 이따 환율도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원자재 가격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밀 생산합니까? 밀 생산 안 하잖아. 전부 수입이잖아. 우리나라 밀 생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전부 수입해서 만드는 거예요. 버터도 그렇고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거나 또는 환율이 상승 또는 하락할 거에 따라서 얘가 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빵 가격을 높아진 건데, 문제는 환율이 올랐다가 떨어지잖아. 원자재 가격도 올랐다가 떨어지잖아. 그지? 그럼 이거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합리적이죠, 원래는. 근데 또 문제는 뭐야?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에 따라서 올렸던 빵 가격을 다시 또 내리면, 그죠? 나중에 또 오를 거 아니야? 그럼 또 올리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지혜가 빵 가격에 갔는데, 야, 이거 씨발 저번 주에는 10,000원이었는데, 그저께는 8,000원이었고, 오늘은 또 다시 11,000원이네? 그럼 너 그 가게 신뢰할 수 있겠어? 그죠? 그 문제도 생기는 거야. 그래서 걔네 입장에서는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우리가 좀 기분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새끼들 말이야. 수입 가격 오를 때는 졸라 올려놓고 내려갈 땐 반영 안 해. 근데 사실 또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 겁니다. 자, 뭐 어쨌든 그래서 통화량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왔어. 자, 다시 일로 가볼게. 자, 정신 차리시고. 자, 보자. 자, 이제 금리로 가볼게, 금리. 자, 아까 내가 얘기했지, 그지? 자, 금리라는 건 내가 은행에 주는 것도 금리고, 은행에 보관하는 것도 금리가 적용이 되고, 대출을 받을 때도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대출을 받을 때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봐. 이거 아까 내가 얘기한 거잖아.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 아니, 요새 아파트 10억, 20억 하는데, 그, 누가 현찰 가져가서 뭉탱이로 주겠어. 내 돈을 한 2억 내고 나머지는 대출 받잖아. 그죠? 그러면 돈을 필요한 사람이 많은 거지? 수요가 많으면 상승.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적으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적어진 거잖아. 그럼 금리는 하락하죠. 자, 공급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하락하죠. 공급하려는 사람이 적어지면 다시 상승하지. 왜? 구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요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 볼게. 자, 그리고 경제신문을 봐봐, 그러면. 경제신문을 보면, 자, 이런 기사들이 있어. 어떤 기사가 있냐면, 자, 기업의 설비 투자 증가, 동구하느라 난리라고 나왔어. 그러면, 기업이 설비 투자를 증가한다라는 말은 내가 공장도 새로 짓고 기계도 새로 사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 라는 말은 수요가 증가했지, 금리가 상승한 거야. 지금 봐. 너희들이 신문 기사의 헤드라이트를 보면, 금리에 어떤 일이 생길 건지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다고.
예측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너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채권을 투자하든 증권에 투자하든 금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감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최고 병신이에요. 최고 병신이라고. 자, 두 번째. 정부와 은행, 시중에 돈을 풀었다라는 말은 공급이 많아졌단 말이지? 당연히 금리는 하락하겠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른대. 자, 이거는 봐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파트 살려고 10억 만들어놨는데, 12억으로 올랐잖아? 그럼 2억은 대출을 받아야, 이렇게 되는 거야. 2억은 대출을 받아야 되겠네? 그럼 대출이 증가하지?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많아진 거니까 금리는 상승하죠. 자, 물가가 엄청 빨리 오르고 있대. 10개월째 상승 중이래. 자, 그럼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똑같은 재화를 사도 내가 지불해야 될 돈이 많아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게 되지. 그래서 금리는 오르는 거야. 그죠? 금리는 오르는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봐봐. 내려가 볼게. 자, 다시 와보자. 자,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화폐를 발행하고 경제정책을 하는데 이 경제정책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얘들아. 자, 기준금리를 조절한다라는 말은 결국 시중금리를 조절한다. 다시 말하면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금리도 낮아지고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도 높아진다. 그죠? 그러면 금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급준 비율이 금리를 어떻게,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서 시중금리를 어떻게 올리냐 낮으냐에 따라서 어떻게 통화량이 변하느냐. 자, 그럼 봐봐. 자, 다시 핵심으로 와보자. 다시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이쪽에다 써보자. 얘들아. 자, 기준금리를 높이면 시중금리도 높아지지. 그러면 예금금리도 높아지고 대출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거야. 맞잖아? 그죠? 그러면 예금금리가 높아지면, 야,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해서 한 평균적으로 6% 정도 먹으면 그 존나 잘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중금리가 너희들 은행이 예금해봤자 1%, 2%밖에 안 줘, 지금. 그죠? 근데 대출이자는 4, 5%, 6, 7% 나오잖아, 1금융 가면. 그러니까 그 대출하고 예금하고 마진율 갖고 은행이 사는 건데, 그럼 봐봐. 야, 이번에 예금에 5%짜리가 나왔어. 내가 주식 졸라 돌렸는데 4%밖에 안 되는데 예금에 5%짜리 나왔어. 그러면 주식하겠냐, 예금하겠냐? 예금하는 게 낫지, 리스크가 없는데. 그래서 예금 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예금을 하는 거야. 예금을 해. 그 말은 봐, 얘들아.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가서 돈을 졸라 쓰는데 은행에 갖다 처박아 놓으면 돈을 안 쓴다라는 거잖아. 두 번째,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내가 어저께 차 살 때 분명히 대출금리가 2%였는데 오늘 대출금리가 5%로 올랐어. 딜러한테 전화 왔어. 에이씨, 이번에 차 사지 말자. 이자 너무 많이 내니까. 이해되시죠? 자, 기준금리를 높이면 금리가 높아져. 그럼 사람들의 예금이 많아지고 대출은 적어지지. 그럼 예금이 많아지고 대출이 적어진다는 말은 은행에 두고 쓰지 않아. 대출 받아서 쓰지 않아. 라는 말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통화량은 이해되세요? 금리를 높이면 통화량이 줄어든다고. 지금 이거 이해 안 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괜찮습니까? 그럼 반면에 기준금리를 낮추면 금리도 낮아지지? 그럼 예금과 대출을 볼 때 그러면 얘도 낮아지고 얘도 낮아진 거니까 뭐야? 예금 이자가 너무 낮은데? 에이씨, 그냥 나가서 돈이나 쓰거나 아니면 이거 빼서 증권에다 투자해버릴까? 얘를 안 하지. 대출 이자가 낮아지면 어제까지 차 살 때 5%인데 오늘 2%래. 에이, 그냥 이자도 싼데 이 기회에 대출 받아서 차 살까? 이건 늘어나지. 자, 그럼 어떻게 돼? 통화량이. 이해돼요?
금리하고 통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금리하고 통화량은 반대로 움직여.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기준금리를 조절하면 시중금리를 조절하게 되고 시중금리를 조절하면 뭘 조절하게 돼? 통화량을 조절하게 된다. 통화량. 자, 다음. 지급준비율을 조절하면 뭐야? 대출 가능금이 조절이 되지? 오케이? 그럼 대출 가능금이 많아지면 통화량이 많아지겠지. 대출 가능금을 쪼이면 통화량이 줄어들겠지. 그지? 줄어들겠지. 그래서 너희들 보면 계속 정부 바뀔 때마다 아파트 가격 올라가니까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대출 규제잖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는 말은 지금 물가가 치솟고 있다는 소리잖아. 집값이 올라갔다, 부동산이 올라갔다는 말은. 그래서 정부가 첫 번째 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야? 대출 규제잖아. 그럼 지금 물가가 높지? 대출을 쪼여갔다라는 말은 대출을 안 시킨다는 소리니까 통화량을 줄이겠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자, 그리고 채권은 내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왔어요. 자, 볼게. 통화량은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총량이야.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총량. 자, 그러면 기준금리를, 자,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높이면 시중금리도 높아지고, 그러면 통화량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인과적으로 다시 볼게. 인과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봐봐. 자, 잠깐 멈추고 앞에 보세요. 쓸 시간 줄게. 자, 앞에만 보세요. 자, 지금 현재 경기가 침체라는 말은 이거를 한국은행 입장에서 봐야지. 왜냐면 한국은행이 경제정책을 하잖아. 자, 이거를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기가 침체라는 말은 지금 통화량이 많다는 걸까? 경제가 안 좋대. 통화량이 많은 상태로 보여? 낮은 상태로 보여? 통화량이. 경기가 안 좋다고 사람들이 돈을 안 써. 엄마 아빠 월급이 깎였어. 보너스도 못 받았어. 돈 써, 안 써? 경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경기 침체라는 거는 한국은행은 뭘로 봐? 통화량으로 본다고. 그럼 통화량이 지금 낮은 상태잖아. 그죠? 통화량이 낮은 상태지? 그래서 한국은행이, 자, 어떻게? 금리를, 얘들아, 통화량이 너무 낮은데, 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 높여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금리를 낮춰야 되겠다. 아니네, 높여야죠. 금리를 아이고, 잠깐만. 자, 그럼 통화량이 낮은 상태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통화량을 높이는 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통화량을 높이는 쪽으로, 그지? 자,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해? 금리를 낮추겠지. 자, 금리를 낮추면 예금금리도 낮아지고 대출금리도 낮아지겠지? 그럼 사람들이 예금하지 않고 돈을 써. 대출을 받아서 돈을 써. 그럼 어떻게 돼? 다시 통화량이 늘어난다. 자, 앞에 보세요. 쓰지 말고 시간 줄게. 통화량이 늘어난대. 그럼 통화량이 늘어났다라는 말은 돈의 공급이 많아진 거잖아. 돈의 공급이 많아지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아지면 계속 물가는 어떻게 돼? 올라간다고. 자, 그럼 봐. 자, 이게 현상. 이게 방법, 정책. 이게 목적이지. 근데 어느 정도 목적을 넘어서면 물가가 상승하게 돼서 이때는 뭐가 우려돼? 인플레가 우려된다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그러면 다시 경기가 과열된 거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경기가 과열된 건 한국은행은 뭐라고 생각해? 야, 이거 통화량이 너무 많은데? 자, 그러면 금리를 올려볼까? 하고 금리를 올렸더니
예금금리도 올라가고 대출금리도 올라가지? 예금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에 돈 넣어놓을까? 나 안 써.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졌는데 대출 안 해. 안 써. 그럼 다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하니까 통화량이 떨어지겠지? 떨어지면 돈의 공급이 떨어진 거니까 재화의 가치 대비 물가는 떨어지게 되지. 근데 계속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또 뭐가 우려돼? 디플레가 우려된다고. 그래서 계속 도는 거야, 이게. 계속 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경제는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 우상향을 그린다고. 근데 그 시점에서 볼 때는 이게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졸라 좋은 것 같지만 여기 있을 때 뒤질 것 같지만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계속 우상향. 그래서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걸 조절하는 게 누구의 역할이다. 어느 정도 타격이 적게 조절하는 게 한국은행의 역할이다. 지금 여기까지 오려고 앞에 다 깔은 거예요. 그죠? 자, 빨리 다 써봐. 자, 뒤에 이제 채권 쪽에서 너희들이 조금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일단 볼게. 자, 지급준비율이랑 아까랑 똑같은 느낌으로 이제 흘러내려 가시면 그냥 상관없습니다, 얘는. 자, 보자.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예금의 급작스런 또는 예금 인출에 대비해서 중앙은행이 보관하는 돈이고 그거에 대한 비율을 정해놓은 게 지급준비율이야. 그래서 지급준비율을 봐봐, 얘들아.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시중은행이 대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겠지. 자, 예를 들어서 지급준비율을 5%에서 10%로 높이면, 그죠? 그럼 10억이 있다. 그러면 시중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게 5%일 때는 9,5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9천만 원밖에 대출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500이라는 금액이 날아가지, 그지? 그러니까 500이라는 금액만큼 뭐가 날아가? 통화량이 줄어든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지금 이 얘기야. 그래서 아까 봐. 한국은행이 하는 게 첫 번째가 화폐를 발행한다. 자, 두 번째가 경기 정책을 쓰는데 그 첫 번째가 기준금리. 자, 기준금리를 조절해서 시장금리를 조절하면 통화량이 조절되고, 두 번째가 이거야. 지준율을 조절하면 은행의 대출 가용금이 조절이 되니까 그게 결국 통화량을 조절하게 된다. 자, 그럼 봐. 현재 경기가 침체라고? 그러면 지금 통화량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통화량이 적은 상태지, 그지? 통화량이 적은 상태니까 이때 한국은행이 지준율을 내린다고. 지준율을 내리면 대출 가용금이 높아지겠지? 그럼 그 높아진 것만큼 뭐가 높아져? 덩달아서 통화량도 같이 높아지는 거야. 그지? 뭐 너무 당연한 거잖아? 자, 그럼 역시 봐봐. 항상 법하고 경제는 자, 이런 현상에서 이런 정책을 써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그럼 반면에 경기가 과열이다 라는 말은 현재 통화량이 높다라는 거잖아. 현재 통화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지준율을 높이겠지, 그지? 그러면 지준율이 높아진 만큼 대출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작아지니까 그 줄어든 금액만큼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법지문하고 경제지문은 어떤 상황에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느냐. 그죠? 그 법지문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어떤 그 정책을 쓸 때 또는 어떤 그 판단을 할 때 거기에 맞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자, 그 두 가지로 좀 차이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기준금리를 높이거나 낮춰서 통화량을 조절한다. 지준율을 높이거나 낮춰서 통화량을 조절한다. 자, 지금 이거는 뭐 쉬운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채권으로 한번 가볼게. 자, 이제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자, 봐봐. 회사가 돈이 필요해. 어떤 회사가 돈이 필요한데, 우리 그때 회계 방식 배웠던 거 기억나? 단식부기, 복식부기 기억납니까? 회계 방식에서 봤듯이 봐.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출이야. 회사도 은행 가서 법인이니까 대출을 받으면 돼. 그치? 회사도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면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복식부기로 들어가면 대출 받은 건 뭘로 들어가? 미지급금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본이 잠식당해. 그래서 대출보다 더 건전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 그게 첫 번째가 주식을 발행하는 거, 세 번째가 채권을 발행하는 거야. 채권을 발행하는 거. 자, 이 채권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을 발행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자한테 10억을 빌려줬어. 그러면 저 여자는 나한테 10억을 빚진 거지? 그것도 채권은 채권인데 그건 거래하는 채권은 아니잖아. 근데 이거는 회사가 발행해서 거래하는 채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채권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발행하는 채권이 있고 거래하는 채권이 있어. 이 말은 구분되는 건 아니고, 발행한 다음에 사고 파는 게 거래야.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자, 그럼 봐. 자, 내가 100억이 필요해.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1억짜리 채권을 100개를 만들어. 그럼 너희들이 각각 내가 발행한 1억짜리 채권을 샀지? 그죠? 그럼 채권에는 뭐가 있냐면 액면가가 있어. 써있는 금액, 거기에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기가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금리가 있어. 그리고 요 금리는 그 당시에 시중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액면가, 만기, 그 다음에 금리. 자, 요 세 가지가 정해진 게 채권인데,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채권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지금 액면가가 보이죠? 여기 액면가. 잘 안 보이겠지만 지금 여기 만기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금리가 적혀 있단 말이야. 이게 채권이야. 그래서 채권이 실제로 채권을 주고받는 건 아니고요. 채권도 주식하고 똑같아. 증권 예탁원에서 그냥 전산상으로 보관만 하는 거고, 내가 채권을 샀다고 우리 집으로 채권이 배달돼 오지는 않아. 또는 내가 은행 가서 돈 줄 테니까 채권 주세요 하고 채권 받아오지는 않지만, 자,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봐. 자,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이표채하고 할인채가 있어. 종류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이표채하고 할인채가 있는데,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억짜리면 1억짜리의 만기의 금리, 이게 다 정리되어 있지, 그지? 그래서 이표채라는 거는, 자, 얘들아, 이자가 표시된 채권이야. 이표채. 이표채가 뭐라고? 이자가 표시된 채권이고, 우리 이번에 수능 특강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오는 게 할인채 나오지? 할인채는 할인된 가격에 파는 거야. 그럼 다시 봐. 이표채는 1억의 액면가, 10%의 금리, 만기는 1년. 이 말은 뭐냐면 1억짜리 채권을 네가 오늘 사면 1년 있다가 1억에 해당하는 10% 합쳐서 만기일에 1억 1,000을 줄게. 이게 이표채야. 오케이? 자, 근데 할인채는, 야, 이게 액면가가 1억짜리거든? 근데 오늘 내가 9천만 원에 할인해서 팔게. 다음, 1억짜리지만 너가 9천에 사니까 만기 때는 내가 너한테 1억을 줄게. 자, 그럼 얘도 1,000 벌고 얘도 1,000 버는 거지? 오케이? 이게 할인채야. 자, 이게 이번에 수특에 나온 애가 할인채인데, 이게 얘들아, 이게 복잡한 게, 이게 너희들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내가 아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만기 때 채권 주고 돈 받고 이자 받으면 깨끗하잖아. 근데 문제는 내가 채권을 샀어. 1억짜리를 샀어.
근데 갑자기 내가 1억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급전이 필요해. 근데 아직 만기가 안 됐으니까 이걸 회사한테 가서 이거 돈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만기가 되기 전에 뭐 하고 싶은 거야? 거래하고 싶은 거야. 자, 이해돼요? 그게 문제인 거야. 자, 다시. 그러면 발행 시장에서는 새로이 발행되는 채권을 내가 사서 만기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자 받으면 끝나는데 문제는 뭐야? 만기 이전에 내가 거래를 하고 싶다고. 만기 이전에 거래를 하고 싶다. 이게 지금 복잡해지는 거야. 지금 이게 복잡해지는 거야. 너희들한테 문제 생기는 게 이거고 얘도 지금 뭐야? 우리 수특에 나온 게 내가 9천에 샀다고. 그럼 1년 있다가 1억 받으면 되잖아. 근데 1년이 안 됐는데 내가 돈이 필요한 거야. 그럼 얘를 거래해야 되겠지?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게 복잡한 거야. 자, 그럼 내려가 볼게. 자, 내려가 보자. 자, 잘 생각을 해봐. 일단은 채권에 대한 깊은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지금 중앙은행이 채권을 통해서 어떻게 통화량을 조절하느냐. 자, 그걸 먼저 좀 볼게요, 얘들아. 자,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그냥 외워. 이거 죽을 때까지 헷갈립니다. 자, 매수. 매. 거래하다. 수. 받은 거야. 그럼 산 거지? 자, 매수는 내가 사드린 거야. 자, 매수 뭐라고? 매. 거래하다. 수. 받은 거야. 내가 돈 주고 산 거지, 그지? 그럼 매 돈은 넘겼다라는 소리야. 거래해서 넘겼다. 그럼 판 거지? 자, 매수는 사는 거야. 매도는 파는 거라고. 자, 잘 생각을 해봐. 얘들아, 내가 중앙은행이야. 내가 중앙은행이라고. 내가 중앙은행이고, 예제가 그냥 개미야. 그럼 내가 예제한테, 예제야, 네가 갖고 있는 채권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채권을 사는 거지? 그럼 내가 채권은 나한테 오고 나는 예제한테 뭘 줘야 돼? 아니, 채권 받았는데 일로 와. 싸대기 때릴 수는 없잖아요. 채권을 받았으니까 돈을 줘야 되잖아. 그러면 은행이, 자, 중앙은행이 채권을 막 사들이면 채권은 중앙은행한테 가고 돈은 시중에 풀리겠지. 이해돼요? 그럼 통화량이 느는 거야. 알겠니? 자, 봐.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한다라는 말은 채권을 사는 거야. 채권을 사면 야, 너 채권 줘. 내가 돈 줄게. 그래서 시장에 돈을 투척했지? 통화량이 느는 거라고. 오케이? 자, 반면에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도 파는 거야. 그러면 야, 너 채권 줄게. 너 나한테 사. 그럼 나한테 돈 줘야지. 그럼 중앙은행이 돈을 쫙 빨아들이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돈 내놔니까 얘는 시장에 돈을 회수하는 거지. 그럼 통화량이 적어지는 거야. 자,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다 나왔어. 자, 중앙은행 1. 화폐를 발행한다. 2. 경제정책을 쓰는데 1. 기준금리를 조절하면 시중금리를 조절하게 되고 그러면 통화량을 내 맘대로 조절하게 된다. 2. 지급준비율을 조절하게 되면 대출 가용금을 조절하게 되니까 통화량을 조절하게 된다. 3.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거래하면 통화량을 조절하게 된다. 자,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그 다음은 지금 채권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자. 자, 일단 얘는 좀 지워볼게요. 지금 너희들 이번 주 과제가 지금 선생님이 경제 파인을 다시 올렸잖아. 그리고 경제만 다시 묶어서 올린 거고, 그리고 이거 추석 동안에 다 풀어야 돼. 그 추석 때 휴강 없어요. 그 추석 때 우리가 그 추석 특강을 안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또 전체 볼 수 있는 거 올려줄 거야. 영상도 올려줄 거니까 그거 보고 공부하시면 돼요. 추석 때 휴강은 없습니다. 그죠? 수업 있는 날엔 그냥 학원에 오셔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자, 그럼 다시
자, 볼게. 자, 채권이라는 게, 봐봐. 발행시장이 있고 유통시장이 있지. 발행시장은 최초에 발행된 채권을 내가 거래하는 데가 발행시장이야. 그리고 유통시장은 내가 이미 채권을 샀는데,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샀는데, 이걸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야? 거래하고 싶은 거라고. 거래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봐. 자, 앞에 봐. 액면가 1억이야. 1억이라고 써 있어. 연금리가 10%고 월지급이야. 월마다 이자를 지급해. 만기는 2년이지. 그럼 2023년 9월 25일에 발행된 채권은 그 당시의 시중금리에 따라서 연금리가 책정이 됐을 거고, 그리고 얘는 매월 이자를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지. 그러다가 2025년 9월 24일이 2년 만기잖아. 그때가 됐을 때는 원금의 막달 이자까지 합쳐서 지급하고 그 채권은 사라지는 거야. 되시죠? 채권은 사라지는 거야. 자, 그런데 봐봐. 그런데 문제는 이러면 진짜 너무 깔끔하다고. 내가 갖고 있다가 그냥 끝나면 너무 깔끔한데 문제는 뭐야? 아니, 내가 급전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만기가 안 됐는데 이 채권을 거래하고 싶은 거야. 그때 얘가 금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볼게. 자, 봐. 자, 잘 봐. 자, 승택이라는 사람이 채권을 구매했어. 잘 보세요. 액면가가 1억이고 연금리가 8%고 만기가 2년이야. 그죠? 근데 한 2달 정도 있다가 갑자기 시중금리가 급상승한 거야.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얘들아, 채권을 발행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냐? 아니죠. 채권은 계속 누군가 만드는 거야. 파생상품으로도 만들어지고, 채권은 어제도 채권 발행한 채권이 있을 거야. 저번 달에 발행한 채권도 있을 거고. 근데 문제는 그 채권이 새로 발행될 때는 그 당시에 시중금리의 영향을 받겠지. 그러니까 얘가 8%의 채권을 샀는데 시중금리가 상승을 하면 새로 나오는 채권은 10% 금리를 달고 나오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승택이가 아이씨 좆됐다 씨. 나는 8%대 샀는데 지금 나오는 채권은 10%잖아. 어이씨 뭐 손해본 것 같잖아.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좌절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각을 해? 에이씨 일단은 나도 10% 채권으로 갈아타야 되겠는데 내가 산 채권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9,500에 매도하려고 하는 거야. 자, 이 상황 이해되세요? 새로운 채권으로 갈아타려고. 자, 근데 이게 안 사. 아무도 안 사. 자, 너들 봐봐. 자, A 회사의 주식이 내가 1만 원에 매수했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1만 원에 매수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주식이 계속 내려가. 또는 뭐 어떻게 변화가 생겨. 그래서 내가 이거를 1만에 내놨어. 주식시장에. 지금은 옛날에는 다 딜러한테 전화했는데 요새는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매수하는 사람이 이걸 받아줘야 거래가 딱 체결되는 거야. 얘들아, 다시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가격에 팔겠다고 던졌는데 그 가격에 사겠다고 딱 맞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체결이 안 돼. 나는 올려놓고 체결이 안 되니까 그냥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는 내가 올렸는데 안 팔려. 그럼 내리고 안 팔려. 내리고 안 팔려. 더 내렸더니 이 정도면 낮은데 좀 살까? 체결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던진 거를 받는 사람이 안 나오면 거래가 안 돼요.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자, 그러니까 승택이가 9,500에 매도하자, 팔자라고 올렸는데 이런 아무도 안 사. 에이씨. 일단 존버 모드로 가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자, 그런데 또 이 채권을 산 다른 사람들은 막 9,400, 9,300 이런 식으로 내려서 파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승택이는 버틴 거야, 지금.
버틴 거야. 아씨, 나는 9,500 밑으로 내려가는 건 나는 거긴 너무 손해볼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그럼 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봐. 보통 책을 보면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가 하락한다. 이 씨발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금리가 상승하는데 채권가가 왜 하락하냐? 자, 봐. 금리가 상승하면 이걸 정확하게 다시 써볼게. 구발행 채권. 구채권. 이미 발행된 채권들. 금리가 상승하기 이전에 낮은 금리가 적용된 구채권에 거래가가 하락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딱 정확해져.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죠? 구채권에. 자, 금리가 현재 금리가 상승하면 낮은 금리를 가진 구채권에 만기 이전 거래가가 하락하는 거라고. 반면에 금리가 상승하면 신채권은 높은 금리로 발행이 되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처리하고 일로 가고 싶기 때문에 구채권의 거래가는 떨어져. 공급이 많아지겠지. 사람들이 팔려고 하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거래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런데 지금 너희들 이거 이해 안 하면 그 수능 특강의 첫 번째 채권 이해 못 해요. 채권 이해 못 합니다. 눈 똑바로 뜨시고. 자, 그런데 5개월이 지났어. 존버 모드 들어갔지? 아까 존버 모드. 존버 모드 들어갔고 5개월이 지났어. 그런데 뭐야? 경기가 너무 불황이라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하락했대. 기준금리를 하락했대. 기준금리를 하락하면 시중금리도 하락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신채권이야. 신채권, 새로 발행되는 채권은 3%대로 발행이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승태기가 산 구채권은 옛날에 발행된 채권은 몇 %야? 8%지. 대박 이익이네. 그러니까 승택채권은 8%니까 그죠? 사람들이 새로 나온 채권을 안 사고 야, 승태기 채권 저거 엄청 좋은 것 같은데 그거 매물 없나? 찾으러 다니겠지. 그러니까 인기가 폭발하고 자, 이거 잘 생각하라고. 구채권에 8%를 가진 구채권의 인기가 폭발하고 신채권, 새로 발행된 채권은 3%대잖아. 사람들이 얘는 안 산다고. 그래서 얘의 거래가가 상승하지. 그 승태이가 얘를 1억 5천만 원에 매도. 좋아하잖아. 그죠? 이거라고 지금. 자, 그래서 다시 금리가 하락하면 이거 신채권, 구채권에 이율은 이미 높은 상태잖아. 왜냐하면 이자율하고 액면가는 채권은 나올 때마다 정해져 있잖아. 너희들 주식 정해져 있냐? 내가 삼성 주식 사. 내가 4만 원에 산 것 뿐이지 삼성 주식이 4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채권은 고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구채권에 거래가가 상승하는 거야. 왜? 얘는 8%니까. 반면에 신채권은 몇 %였어? 3%였지. 거래가 없는 거지. 이 거꾸로 움직이는 메커니즘. 그죠? 이거 이해하면 채권은 끝나. 채권에서 다 헤매는 100%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다시. 발행시장은, 이거는 뭐 고민할 게 없어. 그냥 액면가 있고, 금리 있으니까 만기 때 원금하고 금리대로 받으면 끝. 그 뭐 계산할 게 뭐 있어. 씨발. 그냥 계산기 두드리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미 발행된 채권이 만기 이전에 거래할 때는 그 당시에 시중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이해되죠? 자, 그 당시의 시중금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상관해서 구채권의 금리를 보면
결국 시중금리가 얘를 높이거나 낮추는데 문제가 그 영향력을 준다. 그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자, 얘를 올라가 볼게. 자, 그래서, 봐. 시중금리가, 이거 보면 돼. 선생님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자,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신규 채권의 금리도 상승하겠지? 그러면 기존 발행 채권의 거래가가 하락하겠지. 액면가는 안 변하지. 액면가는 그 증서에 써 있잖아. 얘는 얼마짜리 써 있는데 액면가가 어떻게 바꿔? 그건 사기죠. 거래가가 하락한다고. 자,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신규 채권의 금리가 하락하겠지? 왜? 아이, 당시 시중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서 하락하지. 이게 결정되는 금리 아니야. 그러면 기존 발행된 채권의 거래가는 상승하겠지. 그죠? 요 메커니즘 이해되시죠? 그죠? 시중금리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볼 때 이 경제지문 중에 채권지문은 나올 가능성이 진짜 높다고. 지금 내가 볼 때 이거하고 지급준비율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것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제일 높다고. 자, 다시 볼게. 할인채는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 너를 백화점 가면 할인하잖아. 그죠? 액면가 1억인데 야, 오늘 내가 9,500에 할인해 줄게. 대신에 만기 때는 액면가대로 지급을 해줄게. 그러면 너 500 먹잖아. 이게 할인채야. 이 표채는 이자가 표시된 채권이라고. 액면가대로 판매하고 대신에 이자를 주고 만기에 액면가, 이자를 합쳐서 준다. 이게 이 표채고, 이번에 수특에 나와서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애는 할인채야. 그럼 이 할인채도 뭐에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금리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금리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내려가 보자. 자, 물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금리에 들어가기 전에 물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다시 이 물가를 너희들 거꾸로 되는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계속 헷갈린다고. 그래서 경제는 계속 거꾸로 돌아요. 거꾸로 도는데 그 거꾸로 도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자, 돈에 공급이 많아지면 통화량도 높은 거잖아. 그럼 돈의 공급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지.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지. 그럼 상대적으로 교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말이니까 재화의 가치는 높아지겠지. 그죠? 이게 물가라고. 재화의 가치가 물건의 가격이잖아. 이게 물가가 상승한 거야. 이게 물가가 상승한 거라고. 자, 돈의 공급이 떨어지면 통화량도 떨어지겠지? 그럼 공급이 적으니까 돈의 가치는 높아진다고. 물론 물가가 통화량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 원자재 수입 국가잖아. 그죠? 예를 들어 기름값 오르는 거 국가에서 통제할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왜? 국가가 보전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그 정부 바뀔 때마다 조금씩 유류 보조해줘요.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나라에서 예를 들어 1,500원으로 올라갔어. 그러면은 야, 국가에서 한 200원 정도 보조해주면 1,300원으로 내려가겠지. 근데 한정없이 퍼줄 수는 없잖아. 그죠? 자, 돈의 가치가 올라가지? 그 말은 재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재화의 가치가 물가잖아. 그럼 물가는 떨어지는 건데 이게
이게 얘들아 앞에 봐. 환율이라는 게 똑같은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너희들 환전하지. 외국 갈 때 환전하잖아. 환전할 때 그거를 달러로 환전해 주세요. 이것도 말이 되지만 달러 사러 왔는데요. 이해되세요? 한국 돈 가지고 가서 달러를 사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재화가 돼버리는 거지? 그거랑 똑같이 보셔도 돼. 이 흐름을. 자, 그래서 봐봐. 환율이라는 건 바꿀 환자의 비율 율자야.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꿀 때의 비율인데, 그죠? 이게 그저께의 우리나라 은행 고시 환율이야. 1,400원이. 지금 환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죠? 자, 그럼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봐봐. 25일에 1달러에 1,400원이지. 그지? 그러면 이 전에 1,300원이었다면 지금 환율이 상승한 거거든? 자, 봐. 자, 이게 25일 날 선생님이 오전에 인터넷에서 캡처한 거고요. 이게 24일 날 신문 기사야. 밑에가 24일 날 신문 기사야. 신문 기사 보니까 환율이 1,400원의 눈앞이다. 라는 말은 24일에 1,400원에 도달하지 못한 거야, 아직은. 그래서 야, 우리 이제 환율이 1,400원까지 간다. 뭔가 큰일 났다. 그지?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1,400원이 되면 국내 경제와 수입 물가에 타격이 생긴다라고 나왔네. 이걸 보고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환율 올랐네. 경제 타격, 수입 물가 타격. 그렇구나. 근데 돌아서서 씨발 뭔 소리지? 이러면 안 된다고 이제. 자, 그럼 다시 말하면 90이란다. 9월 25일에 1달러가 1,400원으로 지금 환율이 상승한 거야. 자, 얘들아. 이거야. 달러당 우리나라 돈, 이 금액이 오르면 환율이 상승이야. 그죠? 자, 그럼 봐봐. 달러당 1,300이 됐어, 다시. 그럼 환율이 상승이 하락이야. 다시 1,300이 됐다고. 상승이 하락이야. 하락이지. 1,400에서 1,470 됐어. 상승이 하락이야. 상승이지. 그냥 이 숫자만 보면 돼. 우리나라 돈의 숫자가 높아지면 환율이 상승하는 건데, 근데 봐. 얘들아 보세요. 라면 하나에 1,300원인데 1,400원이 됐어. 얘의 가치는 올라간 거고 얘의 가치는 떨어진 거지. 이해가 돼요? 이게 물가잖아. 환전도 내가 달러 사는 거래니까. 바꿔주세요가 아니야. 여기 한국 돈 있습니다. 달러 사러 왔어요야. 그러면 1달러에 1,300원에서 1,400원 됐어. 와, 씨발, 우리나라 존나 좋네. 그거 아니지. 병신이지. 1달러를 살 때 1,300원 주고 샀는데 100원 더 내야 되잖아.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를 이해해야 돼. 그러면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말은 원화가 가치가 떨어진 거야, 높아진 거야? 원화 가치는 떨어진 거야. 자, 이 숫자가 높아지면 환율은 상승하지. 물가랑 똑같다니까. 그러면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원화가 약세다. 그럼 원화가 약세지?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그럼 달러는 강세네. 그죠? 거꾸로 움직이는 거. 자, 외환시장이라는 건 외국 돈을, 외환이라는 말은 외국 돈이에요. 외국 돈을 사고 파는. 그래서 외환 당국은 나라의 외환 당국, 즉 관리하는 곳을 외환 당국이라고 하고, 원화로 엔화를 구매할 때 봐봐, 얘들아. 너희들 이게 일본 여행, 요새 일본 많이 가잖아. 코앞이니까. 일본 많이 가는 이유가 뭐야? 일본 물가가 지금 졸라 싸다고. 일본 물가가 개 싸요, 지금. 병신이야,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거잖아.
일본 경제가 안 좋잖아. 걔네 지금 30년 넘게 지금 침체기잖아요. 걔네 실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걔네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라는 그 말은 뭐냐면 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러면 금리가 마이너스면 대출하면 저 100억 빌리러 왔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어휴 감사합니다. 이자 1억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금리잖아.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없어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뭐냐면 금리는 있어. 1% 이상 있는데 그게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내가 은행에다가 1억을 넣어놓고 1년 있다가 4% 이자를 받았는데 물가 상승률이 6%야. 이해돼요? 그럼 물가 상승률을 못 쫓아갔잖아, 금리가. 그게 마이너스라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원화로 엔화를 구매할 때, 일본 놀러 갈 때 엔화 구매하잖아. 환전하잖아. 그럼 이게 우리나라 돈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 많이 가는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길거리에 환전소들 있잖아. 니아카에서 돈 받고 주잖아. 그런 데는 한국 돈을 받아요. 받기도 해, 가끔. 근데 저 유럽이나 이런 체코나 이런 데 가서 한국 돈 갖다 주면 꺼지라고 그래. 저렇게 어글리 코리안이다. 이런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 돈을 어디다 써? 우리 돈을 뭘 믿고 어디다 쓰냐고, 걔네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원하는 건 뭐야? 아니, 예를 들어서 체코 돈. 한국 들어서 뭐 할 거야, 그거. 그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바꿀 때 얘들아, 너희들이 엔화를 살 때 원화 있습니다. 엔화 주세요가 아니라 너희들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받지만 실제로는 그 앞에 계산하는 사람은 타닥탁 치면서 달러로 먼저 바꿔. 우리 돈을. 그리고 그 달러로 다시 엔화를 사는 거야. 이중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소리지.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게 지금 뭐야? 원화로 엔화를 구매한다. 자, 어쨌든 환율은 지금 이렇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자, 환율이 상승하는 건 상대 국가 돈 대비 우리 국가의 수치가 높아지면 환율이 상승하는 건데, 그냥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게 재화고, 이게 지폐라고 보시면 돼. 그죠? 지폐라고 보시면 돼. 자, 얘가 올라가면 얘는 떨어지는 거고, 얘가 떨어지면 얘는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숫자가 올라가면 환율은 상승하지만 이 환율 상승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원화가 약세. 그러면 원화가 약세니까 똑같은 상황이면 달러는 강세가 되는 거지. 거꾸로 움직이는 메커니즘. 그죠? 자, 일단 그거. 자, 내려가 보자. 자, 그래서 통화의 강세냐 약세냐 지금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자, 원화가 약세라는 말은 원화의 힘이 약해진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치하고 환율은 상승한 상태로 나와.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하지만 우리 돈의 가치는 떨어진 거지. 그게 원화 약세다. 그죠? 원화 약세다. 자, 그래서 원화가 상승한다라는 말은, 원화의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말은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소리야. 자, 예를 한번 보자. 자, 예를 봐봐. 1달러에 1,300원이야. 그때 수입업자가 미국에서 볼펜을 한 자루 수입해서 팔아. 근데 환율이 상승했어. 자, 그러면 환율은 상승했고 원화는 약세고 원화의 가치는 역시 하락이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똑같은 볼펜을 어저께까지는 내가 1,300원 주고 사왔는데 그냥 똑같은 볼펜을 오늘부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1,400원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진율이 떨어지지. 그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환율 때문에 지금 내 이득이 줄어들었잖아. 이거를 환차손이라고 그래. 자, 환율에 따라서 그 차이를 볼 때 내가
손해를 본 거지. 근데 이걸 다시 말하면 환율에 따라서 그 차이를 볼 때 내가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겠지. 그걸 환차익이라 그래. 환차손이라 그러고. 자, 지금 이거 이해되실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럼 봐봐. 그러면 원화의 힘이 약해졌다. 지금 환율이 오르면 지금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네.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원화가 약세니까 수입업자는 1,300원 주고 수입하던 걸 이제 1,400원 주고 수입해야 되니까 수입업자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유유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신문기사 봐봐, 다시. 뭐라고 나와? 원화 약세라는 말은, 얘들아, 원화 약세라는 말은 환율이 상승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잖아.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말은 달러 대비 우리나라 돈이 높아진 거니까, 그러니까 수입업자 같은 경우는 수입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겠지. 선생님, 그럼 수입 물가 올리면 수입업자는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 수입 물가의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수입업자는 돈을 더 버는 건 아니야.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덜 사게 되겠지. 그러니까 수입업자도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보면 국내 경제 수입 물가 타격. 자, 그럼 반면에 그럼 볼게. 그러면 환율이 떨어져? 그럼 원화가 강세야. 그죠? 원화가 강세야. 그러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얘가 된 거야. 그럼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원화가 강세니까, 그죠? 얘를 팔고 우리나라에 와서 바꾸면 이득이 더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는 1,300원 정도만 먹어도 되는데 100원, 차라리 100원을 여기서 깎아서 얘를 90센트에 팔아가지고 차라리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가격을 낮출 수가 있지. 수출업자는 현지에서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거야. 왜? 어차피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 원화로 바꿨을 땐 비슷하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수출업자하고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다른 양상이 벌어진다. 자, 계속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그 차이에 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그 차이에 대한 모두 손해도 내가 가져올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 봤었던 지문 한 번만 볼게요. 자, 아까 내가 풀어보라고 했었던 지문 있지? 그거 좀 볼게. 잠깐만. 자, 5분만 쉴게요. 화장실 좀 갔다 오자, 빨리. 자,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여야 정상이죠. 지금 선생님이 2시간을 넘게 떠들었는데. 자, 일단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다시. 자, 중앙은행의 역할. 자, 화폐 발행한다. 본원통화, 발권은행. 통화량 조절한다. 기준금리 조절하면 재할인율하고, 그 다음에 시중금리 조절된다. 그 다음에 지급준비율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채권거래 공개시장에서. 자, 통화량이 증가한다. 돈이 증가했다. 공급이 많아진 거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물가가 세진다.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래서 금리를 통한 통화량 조절은 기준금리 조절, 콜금리, 콜금리 얘기 안 했습니다. 어쨌든 예금금리 조절이 되는 거야. 자, 볼게.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급준비제도란 시중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전체 예금 중에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는 거야. 금융기관이 전체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면 이는 중앙은행이 정하고 지급준비율에 따라 중앙은행이 예치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하죠.
지급준비 제도의 역할은 예금자의 갑작스러운 인출 요구에 대비하는 거고, 시중은행이 예금으로 들어온 자금을 모두 대출에 사용하면 갑작스러운 인출 요구에 대응할 수 없고 예금을 인출해주지 못하면 이게 은행 부도라고요. 그러면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야. 뱅크런이 뭐야? 너도 나도 은행 가서 내 돈 내놔. 자, 그래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일부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는 건데, 지급준비율은 금융기관의 자금 상황이나 통화량에, 자, 그래서 지급준비율은 금융기관의 자금 상황, 두 번째는 어디에? 통화량에 영향을 다시 미치게 되는 거죠. 시중은행의 대출은 예금으로 이루어지므로, 자, 그 말은 사람들이 받은 예금으로 다시 대출을 주는 거야. 그래서 지급준비율이 높아져서, 자, 지급준비율이 높아져서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면 대출 여력은 낮아진다. 자, 이거 이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결과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그래서 통화량은 다시 줄어들게 되고 위축된다. 그제?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결국은 통화량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해 놓은 건데, 지금 이게 통화량이 뭔지 지급준비가 뭔지 제대로 된 배경이 없으면 해결은 되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자, 계속. 그래서 지급준비 제도는 본원 통화의 발행액 이상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인 신용창조와도 관련이 있는데, 신용창조, 본원 통화는 지폐나 동전 등 화폐 발행의 독점적 권한으로 공급한 통화. 자, 그래서 본원 통화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한은이 최초에 은행한테 주는 돈, 이게 본원 통화. 그러면 이 은행이 다시 얘를 예금과 대출을 통해서 다시 또 통화량을 증가시키지. 이게 신용창조. 오케이? 한국은행이 처음에 주는 게 본원 통화. 자, 그래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공급이 되죠. 중앙은행이 1억 원의 화폐를 발행하여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면 1억 원만큼의 통화량이 늘어난다. 하지만 본원 통화만큼의 통화량만 늘어나는 건 아니고, 통화량은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 외에도 시중은행에 예치된 금액도 포함되는데, 이 금액은 실제 화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예를 들어서 너는 용돈 받을 때, 그죠? 지금 돈 안 받잖아. 엄마 아빠 현금 주시니? 아니, 다 쏴주시잖아. 토스나 카카오로 쏴주시잖아. 그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기록으로만 남는 거야. 지금 금융은 전부 그렇죠. 시중은행이 신용창조를 하게 되면 기록상 예치된 금액을 늘릴 수 있어서 통화량이 늘어나고, 신용창조는 시중은행이 지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시중에 대출해주고 시장에 나간 돈이 다시 예금으로 들어오면 이걸 반복하면서 계속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신용창조. 자, 본원 통화하고 신용창조. 자, 바로 넘어갈게. 자, 그래서 신용창조로 통화량이 늘어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 중앙은행이 1억의 본원의 통화를 발행해서 해당 금액이 어떤 은행에 전달되면 이 은행은 1억 원을 대출에 활용하면 1억 원은 현금이 되어 시중으로 나가게 되는데, 1억을 대출받은 고객이 그 돈으로 어떤 대금을 치르고 1억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은행에 예금하면 지급준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새로운 고객에게 대출해 주는 거지. 지급준비율이 10인 경우 1천만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9천만 원을 대출에 활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면 계속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이게 최초의 본원 통화보다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통화 승수란 얘기가 나오죠. 통화량을 본원 통화로 나눈 값으로 지급준비율의 역수로 나타난다. 왜냐면 지급준비 뺀 만큼 다시 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통화 승수는 어디까지 진행되다가 통화율은 어디까지 올라가다가 신용창조는 되다가 지급준비금으로 빠지고 하다 보면 끝나는 부분이 나오겠지? 그죠? 그게 이제 역수로 나타난다. 계산할 필요 없어요. 자, 다음. 자, 일반적으로 경제정책은, 자, 경제정책. 자, 정책 당국이 그러면 어디겠어? 한은이나 재경부겠지?
자, 경제 정책의 목적은 물가 안정, 경제 성장, 소득 분배. 이를 위해 정책 당국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데 정책 수단이 최종 목표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확실한 효과를 낸다는 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서 따라서 효율적으로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 목표가 설정이 된대. 자, 정책을 할 때는 최종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중간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목표를 통해서 최종 목표로 가는 거야. 자, 중간 목표가 필요한 이유는 시간과 확인 때문이지. 즉, 어떤 정책을 썼을 때 이 정책이 실효성이 발생하고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야. 중간 목표로 설정되는 대상은 최종 목표와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죠? 자, 얘는 첫 번째. 최종 목표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중앙은행이 한다 그랬잖아. 중앙은행의 통제가 쉬워야 돼. 또한 중간 목표의 대상이 잘 측정되어서 상황 판단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통화량과 이자율은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비교적 쉽게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통화량과 이자율 이 두 가지로 중간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자, 계속. 자, 중앙은행은 본원 통화의 공급량을 조절해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본원 통화. 본원 통화 공급량. 시중은행한테 돈을 얼마나 줄지 말지 가장 첫 번째겠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본원 통화를 공급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를 재할인율이라고 하고 재할인율을 낮추어 본원 통화가 시중은행으로부터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자, 그래서 본원 통화에서 할 때는 재할인율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자, 재할인율을 낮추면 본원 통화가 시중은행으로 더, 재할인율은 이자잖아. 이자를 낮추면 시중은행이 더 많이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금이 풍부해진 시중은행은 대출을 늘릴 수 있어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된 본원 통화는 신용창초에 의해 증폭되어 실제로 발행된 것보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야? 지급준비율. 이거 뭐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 그래서 지급준비율인데 자, 지급준비율을 하면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에서 자, 밑에 세 번째 줄 지급준비금을 조절하면 통화량을 조절할 수도 있다. 지급준비율. 자, 이건 언제? 신용창조할 때. 그리고 세 번째가 뭐야? 공개시장에서 채권거래. 공개시장의 채권거래. 자, 중앙은행이 시중에 채권을 매입하면 야, 채권 줘, 돈 줄게. 민간으로 이동하는 자금이 늘어나지. 이때 채권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 채권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자율은 감소하게 된다.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자율은 감소하게 된다. 그죠? 자, 그 말은 지금 뭐야? 채권의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말은 지금 채권을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리. 던져주니까 공급도 늘어나고, 그죠? 비슷한 상황이잖아. 그러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이자율은 감소한다. 지금 이 말이 나왔는데,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 자, 봐봐. 이거는 지금 보면, 수요가 많아지면 이자율이 하락한다. 지금 그 얘기인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채권 A는 1년 후에 100만 원을 준대. 그죠? 돌려줘. 그런데 얘가 원래 90만 원에 거래되던 것이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거래가는 상승하게 되지. 거래가가 상승하니까 원래 100만 원이던 거를 100만 원에서 50만 원인데 이걸 원래 거래가인 95만 나누면 이자율이 가면 여기서 이자율은 얘들아 여기서 이자율은 금리가 아니라고. 이건 뭐냐? 이자율은 쉽게 말하면 내 이익률이야. 자, 다시. 만기시 10만 원에 버는 걸 만기시 5만 원으로 버는 거니까 이자율이 감소했다라는 말은 내 이익이 감소했다는 소리예요. 이건 금리가 아니야, 지금. 이건 금리가 아니라 여기서 이자율이 감소했다라는 말은 내 수익이 감소했다는 소리야. 채권을 통한 수익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헷갈려. 됐죠? 자, 계속. 자, 그래서 경제 정책에서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목표로 삼는다는 건 이들의 구체적인 수치를 원하는 범위로 이동시키겠다는 거지.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하지만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동시에 바람직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아. 이자율과 통화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이 0은 화폐 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 자, 여기서 통화량, 이게 통화량이죠. 자, 여기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래. 여기가. 그리고 이자율이 R0으로, 그지? 자, 그럼 여기서 1로 가니까 R0이지. 자, 이 안정적인 통화량에서 바람직한 통화량에 대한 이자율은 이만큼이어야 돼. 그런데 MD Y0은 국민소득이 Y0일 때 화폐 수요를 나타내는 화폐 수요 곡선. 자, 이게 국민소득이야. 그리고 MS0은 통화량이 M일 때의 화폐 공급 곡선. 통화량이 여기니까 통화량은 고정시켜놨으니까 화폐는 똑같지. 통화량은 똑같지, 그지? 통화량은 똑같아야 돼. 그래서 중앙은행이 경제 안정을 위해 이자율을 R0으로 유지하려고 해. 그리고 통화량도 M0으로 유지하려고 해. 이게 중앙은행이 원하는 수치가 여기야. 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해.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목표를 달성되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어떤 통화량과 어떤 이자율,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하고 싶어. 이게 이거를 유지하고 싶어. 목표가. 만약 국민소득이 Y0에서 Y1로 증가한다면 화폐 수요 곡선은 우상향해서, 즉 지금 여기서 볼 때는 통화량하고 상관없이 국민소득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증가하고 이자율도 높아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해도 결국은 또 뭐 때문에? 국민소득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쉽지 않다야. 이거 쉽지 않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 내려가 볼게요. 마지막. 그래서 통화량의 조절을 위해서 이자율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자율을 조절해서 통화율도 변화시킬 수 있지만 통화량과 이자율을 모두 원하는 수준을 만들긴 힘들다. 그지? 내가 원하는 수치를 둘 다 만드는 건 쉽지가 않다. 자, 그래서 통화량과 이자율 중 어떤 걸 중간 목표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화량은 경제정책 외에도 민간의 선택에도 영향을 받아서 이자율에 비해 조절하는 것이 더 어렵다. 따라서 통화량보다 이자율을 중간 목표로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중간 목표에서는 이자율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더 많더라. 자,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선생님 대충 넘어갔는데 지금 결국은 내가 얘기한 게 지금 이런 식으로 배경 지식들이 전부 다 너희들한테 와줘야 된다는 소리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일단 진도는 좀 먼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